안녕하세요. 키노캔버스 별그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로 듣는 오디오 에세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화 글쓰기 프로그램 2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전 영화를 공부하고 글쓰는 프로그램과 현대 영화를 소재로 영화 에세이를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고전 영화 프로그램 4월 영화였던 대만 감독 에드워드 양의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을 소재로 제가 쓴 에세이를 낭독해 드리려 합니다. 에세이를 귀로 듣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을 잘 쓰려면 쓰기와 읽기도 중요하지만 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계 3대 판타지 문학 중 하나인 어스시 연대기 시리즈의 작가 어슐러 K 르기는 문장은 작가가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르기는 우리가 보통 글을 눈으로만 읽지만 좋은 글을 쓰려면 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장들의 소리와 리듬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에드워드 양 좋아하시나요? 에드워드 양은 허우 샤오시엔과 더불어 대만 유웨이브를 이끌었던 명실상부 대만을 대표하는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는 대만 사회의 장소와 사람, 시대의 공기를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핀란드 하면 영화감독 아키 카오리스마키가 떠오른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대만이라는 나라를 에드워드 양의 영화 속 장면들과 등치시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 그리고 둘은 한 가족의 미시적 일상을 통해 동시대 대만 사회의 풍경과 사랑과 이별이라는 삶의 보편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작품인데요. 천천히 영화 에세이를 귀로 들으시면서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을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세이 내용 중에 스포일러가 될 만한 내용도 있으니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 하나 그리고 둘 영화 에세이 텍스트 링크와 제가 운영하는 영화 글쓰기 프로그램들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디오 에세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둘 에세이 제목,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믿음. 삶의 많은 것들은 시간에 기속된다. 순간의 디테일은 금세 휘발되고 시간이라는 채에 거르고 걸러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영화도 그렇다. 두 눈 부릅뜨고 몇 번을 본 영화도 시간이 흐르면 어렴풋한 인상만 남는다. 어떤 대사, 어떤 표정, 심지어 어떤 냄새. 가령 짐자무시의 영화 커피와 담배에 관해 내 뇌리에 남아있는 거라곤 카페에서 자욱한 담배 연기를 마시며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한량들의 표정뿐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 오늘은 담배나 태우자는 한가하기 그지없는 표정들. 생각해보면 기억해야 할 거라곤 그게 전부였는지도 모른다. 짐자무시의 대책 없는 인디스러움의 정수가 거기 있었다. 에드워드 양의 영화도 그랬다. 그의 영화들에서 기억나는 대사나 사건은 거의 없었지만 작품 전체를 감도는 묘한 노스텔지아의 공기만은 꽤 시간이 흐른 후에도 기억에 남아있다. 에드워드 양의 영화 속 인물들은 무언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인다. 장편 데뷔작 해탄 적일천부터 타이페이 3부작이라 불리는 타이페이 스토리, 공포분자,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까지 영화 속 현실은 부조리하고 사람들은 좀채 삶에 머무르지 못한다. 중요한 건 그게 단지 현실의 무언가가 부재하다는 정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그런 부분적 결여를 넘어 총체적인 무언가를 염두에 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데뷔작인 단편 갈망이나 해탄 적일천에서 그건 유년기와 청년기의 순수함이 깃든 목가적 시간들로 드러난다. 타이페이 스토리나 공포 분자에서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기 이전에 인간적이고 소박한 도시적 삶이 그것이다. 서구 모더니즘 영화들이 현란한 형식이나 요란한 레토릭으로 현대성을 비판했다면 에드워드 양은
잿빛 건물과 낡은 철길, 때 묻은 교복 바지, 설렘과 애달픔이 스민 빛과 그림자의 풍경들을 통해 현대성을 우회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사실은 그 무언가를 상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그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산업화와 물질주의의 문제가 개선된 어떤 세계를 실천적으로 지향하는 게 아니다. 에드워드 양의 영화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건 그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건 플라톤이 말한 상기에 가깝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내재돼 있어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경험한 적 없는 이상적 원형을 상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정치의 이데아에 따라 여의도 국회의 천박한 풍경들을 비판하던 말이다. 그런 사태는 하나 그리고 둘에서 잘 드러난다. 영화 속 인물들은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이지만 그게 뭔지 찾을 수는 없다. 애초에 현실에 존재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NJ는 처남 아디의 결혼식 도중 집에 돌아와 무언가를 열심히 찾다가 뭘 찾으러 왔지? 라고 말한다. NJ의 아내 민미는 자신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져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 일상에서 벗어날 결심을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목적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묻는다. 비슷한 상황의 NJ는 순수하게만 기억되는 옛 시절의 연인이 탈출구가 돼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3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셰리는 자기 말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만 삶이 행복하지 않다. 친구의 남자인 패티를 좋아하는 NJ의 딸 팅팅은 장밋빛 사랑을 꿈꾸는 천상 소녀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진 패티는 팅팅에게 인생은 네가 꿈꾸는 거랑 달라. 인생이 꿈 같다면 연애소설이 왜 필요하겠어? 라고 일갈한다. 그들은 삶이 고달퍼 꿈결을 배회한다. 그건 보는 것과 믿는 것에 관한 근대적 인식의 한계와 결부돼 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보이는 것만 믿거나 믿는 것만 본다. NJ나 민민처럼 부박한 일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일상을 탈출하거나 NJ의 회사 동료들이나 처남 아디, 팅팅처럼 믿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잠재된 파국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야 하나? 많은 영화들은 이때 NJ와 만난 사업가 오타가 언급하는 마술을 부린다. 현실 너머의 완전한 세계를 관객에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플라톤식 영지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 그리고 둘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다. NJ와 민미는 각각 첫사랑의 외유와 종교적 장소에서 돌아와 그곳이나 이곳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수려한다. 영화는 피안의 전망이 부재한 순환적 세계를 제시한다. 탄생,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천둥과 비, 갠 하늘, 달뜬 밤으로 이어지는 업것 같은 삶과 날의 순환. 그러니 행복도 잠시 번뇌가 찾아들고 결혼식에 떠들썩함 뒤로 장례식의 곡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하며 어딘가에선 우정어린 대화가 익어간다. 오타의 말대로 같은 하루를 2번 살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다 새로운 시작이다. 영화 후반부에 팅팅은 할머니를 만난다. 팅팅은 할머니에게 세상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하소연하다가 그럼에도 자신이 보는 세상은 아름답다고 읊조린다. 이어서 카메라는 팅팅의 책상 위에 있는 싹이 제법 튼튼한 화분을 클로즈업한다. 팅팅이 학교에서 씨앗을 뿌려놨던 화분이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팅팅의 손에는 할머니가 건넨 꽃이 쥐어져 있다. 예술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파울 클레의 말에 비춰보면 여기서 영화는 할머니의 영혼이 실제하는 볼 수 없는 세계를 관객에게 엿보인 것이 아니다. 영화가 펼치는 것은 볼 수 있는 세계다. 엄연히 실제하지만 쉽사리 볼 수 없는 세계. 오직 죽음이 탄생을 품고 있고
씨앗이 꽃을 품고 있다 믿어야만 보이는 세계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능태적 현실에 가깝다. 마지막 장면에서 엔제이의 아들 양양이 할머니에게 건네는 말처럼 볼 수 없는 걸 보이게 하는 예술의 은총은 삶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한다. 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